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백 선생님의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그 내용하고 신무계 범죄 에코사이드에 관한 내용하고 좀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나라 만들기 내용 안에 이제 녹색 담론, 탈성장론을 다루신 그 대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안에는 4장, 5장, 13장에 각각 그 녹색 담론과 기후위기 그리고 변혁적 중도와 근대 이중과제론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4, 5장 내용은 특히나 한국 생태주의 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녹색병론 발행인이셨죠. 이 김종철 선생님하고 백 선생님하고 주고받은 그 논쟁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조효진 선생님도 이제 생태위기 관련해서 연구하시면서 4장의 주요 논점, 그러니까 김종철 선생님 논점하고 백나천 선생님하고 나누신 그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그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김종철 선생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작은 인연부터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고 또 글도 많이 읽었지만 사실은 깊은 어떤 그 교류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2019년 가을에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2019년 11일 12호에 녹평에다가 기후위기와 인권이라고 하는 글을 하나 써달라라고 연락을 주신 겁니다. 제가 상당히 놀랐죠. 녹색평론과 뭐 큰 인연도 없었고 또 제가 저의 생각의 결이 김종철 선생님과 맞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는데 어쨌든 그 글을 썼고 사실은 그 원고를 쓰던 기간이 제가 첫 번째 책 탄소사회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쓸까라고 준비 중이었던 시점에 이 작은 글이 먼저 청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이 실렸고 녹평에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는 지금까지도 김종철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런 그 글을 갖다 저한테 청탁을 해주셨을까? 제가 이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입구에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해주셨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4장 안에는 이제 김종철 선생님이 뭐 소농주의가 좀 답이다라든지 성장에는 조금 더 반대하는 내용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것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백나천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성장 같은 개념을 내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적당한 성장이라는 그 개념에 관해서는 독자들한테, 뭐 시청자들한테 한 번 더 설명해주고.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예. 나도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김종철 선생하고 나와서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이걸 표현하셨는데 논쟁이 없었어요. 우리가 김종철 선생한테 창비해서 먼저 청탁을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제출한 근대 이중과제론이라든가 또 이제 국내 문제 이런 데 대한 글을 하나 써달라고 우리가 먼저 청탁을 해서 김종철 선생이 그걸 쓰면서 여러 가지 신랄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 호에 답변을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김종철 선생의 재반발은 없었으니까 이건 논쟁이라고 할 수 없고 내가 얻어맞고 변명을 한 데서 그쳤어요. 그런데 그 글에 덧글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논쟁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 내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의 5장인 김종철이 작고한 후에 쓴 글인데 추모글이죠. 추모글이긴 한데 우리 그 개인적인 관계를 회고하고 참 내 나름의 상당히 깊은 애정을 표시하면서 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견해 차이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는 그런 글을 실었는데 하여간 논쟁은 없었어요. 저는 그 추모글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내가 옛날에 가르칠 때 인문대에서 가르칠 때 학생 중에서 내가 살짝 그 중간에 조크라든지 유머를 섞어서 이야기했을 때 웃는 학생이 유일했다. 이 말씀 주셨고 또 하나는 먼저 이렇게 타계하고 나서 금생에서의 인연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는 이게 참 이렇게 아쉽다라고 말씀 주신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남습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적당한 성장하고는 달라요. 너무 많이 성장하면 곤란하니까 적당히 성장하면서 꾸려나가자는 적당한 성장론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학에서 그걸 옵티멀 그로스를 가지고 되게 적정 성장이라고 번역을 할 겁니다. 그거는 한 국가가 가진 잠재 성장 능력 정도로 성장하는 걸 최적화된 성장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조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인정을 해주셨듯이 나의 적당한 성장론은 성장에 초점을 둔 그게 아니에요. 이 성장주의에 물들어서 참 망해가고 있는 인류 사회에 하고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나부터 우선 먹고 살고 또 우리나라도 좀 먹고 살면서 싸워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국가 정책이 되긴 참 어렵습니다. 운동 노선이죠. 길게 보면 탈성장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적당히 성장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냐. 개인적인 비유를 들면은 이러면 돈밖에 모르는 이 세상을 나는 깨웠어야겠다. 난 절대로 이걸 용인을 못하겠다. 하지만은 그 사람도 그런 싸움을 싸우려면 취직을 해서 돈도 벌고 해야 되잖아요. 일종의 운동 개념으로 적당한 성장을 이야기했던 거죠. 저는 사실 김종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자본주의 근대 문명의 직선적인 진보 메커니즘 너무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또 생태운동과 민주주의 결합하시려고 했던 노력, 그다음에 성장 논리와 분리해서 비근대적 방식으로 방향 전환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자본주의가 이제는 종언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제가 굉장히 수긍을 하고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책에도 조금 언급을 해놨는데요. 이 비유는, 저도 비유를 하나 들자면, 이 비유는 제가 만든 일종의 저의 브랜드입니다. 뭔가 하면 이 문명이 전환되려면은 현재의 그 자본주의 문명, 이것을 어떻게든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요게 저물면서 신문명이 부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저는 연착륙의 정치 과정이 필요하다. 이행 과정에서는 정의로운 연착륙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이번 책에서 좀 강조를 해놨거든요. 제가 헬리콥터의 착륙의 비유를 해봤습니다. 헬기가 착륙을 하려면요, 그냥 중력에 의해서 그냥 하강한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동시에 반대 힘을 작동을 시켜서 부양력을 같이 작동시켜서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살짝 땅에 도착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행 과정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부양력과 추락하려고 하는 중력에 이걸 갖다가 최대한 균형을 맞추는 이 지점에서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적당한 성장 또는 방어적 성격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활용 가치가 있을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을 김종철 선생님이 깊게 탐구를 못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종철 선생이 다른 녹색주의자, 뭐 다른 많은 녹색주의자들하고 다른 점은 내가 하는 적당한 성장이니 이중과제론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안 했어요. 그 양반은 그 말은 근사한데 그러다가 결국은 성장주의에 투항하는 전략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근사하게 포장해가지고 이중과제다, 뭐 적응과 극복이다, 뭐 하지만은 결국엔 순응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결과를 우려한 거지. 야, 이중과제는 거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게 나는 김종철 선생이 좀 더 원리주의적인 녹색 론자들 가운데서는 더 좀 특별했고 나에 대해서는 더 좀 친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 대답은 당신이 그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염려가 된다 그러면은 같이 어떻게 그런 부작용을
막을까. 잘한다. 헬리콥터가 이렇게 균형 맞춘다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 하는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경착륙을 막고 연차 착륙을 순조롭게 달성할 건가. 이걸 같이 고민을 해야지. 당신 그게 다 결국은 수능주의에 대한 포장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좀 부족하지 않냐. 이제 그게 나의 항변이었어요. 저는 이 연착륙을 어떻게 교묘하게 예술에 가까울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하느냐가 문명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불평등도 줄여야 되고 재분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복지 확충 같은 것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시점에서 필요한 어떤 식의 적당한 성장, 방어적인 성장 같은 것은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잘 돼야지만 전환에 나설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 정치적 역량도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세상이 공정하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면서 전환에 대한 정당성도 이렇게 발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과정을 잘 관리해야지만 가장 취약 집단을 우선시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돌봄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 과정을 잘 관리해야지만 완충적 시간대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 없이 그냥 바로 전환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경착륙으로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 김종철 버전의 생태 문명의 본질로서 보면 경제성장 개념을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게 맞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백낙청 버전으로 본다면 생태 문명으로 가는 전환 과정 속에서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의미에서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두 분의 논쟁에서 제가 그 당시에 사회를 봤다면 조금 더 건설적이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시면 그렇죠. 헬기 비유. 헬기 비유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 동의를 하시나요? 헬기 비유가 굉장히 참 적절하긴 한데 따라 생각할 거는 그 헬기가 착륙하는 장소마다 다 사정이 달라요. 또 그때 기후도 달라. 강풍이 부는 석에서 착륙할 때하고 또 이렇게 반반하게 다져난 착륙장이 아닌데 헬기가 내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지형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각자 우선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연착륙장에 어떤 현실을 당면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면밀히 살펴서 거기에 맞추는 착륙 기술을 발휘해야 되고 그런데 또 하나 어려운 거는 헬리콥터 한 대가 연착륙한다고 해서 세상에 이 큰 문명사회가 연착륙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현실적인 거를 따질 필요가 있는데 불행히도 김종철하고 나하고는 이제 거기까지 못 갔죠. 사실 함께 머리에 맞대고 그런 궁리를 해야 되는데 조혜저 교수가 그때 사회를 보셨으면은 더 진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회를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 세션을 해야지. 네, 그래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인 것이 이 에코사이드가 출간되던 22년 이런 무렵에 그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타격을 주면서 전 세계가 이제 성장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공장이 막 문을 닫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럴 때에도 백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듣기로도 그때야말로 적당한 성장 같은 개념을 좀 적용해서 이 시대의 상황을 볼 만한 시점이다. 그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헬기가 여러 대가 놓여야 하는 상황이고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국가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를 다 넘나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 균형점을 맞추는 거는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있느냐 하고 또 좀 연관이 되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뭐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전환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떤 조건들, 연착륙 지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에서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시적이고 조건부의 어떤 그 방어적인 의미에서 성장은 필요한 것 아니냐 또는 아니다. 빨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성장이나 포스트 성장으로 해서 빨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를 갖다 재조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격렬한 논쟁. 그 다음에 국내에서 설령 국내에서 포스트 성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노선을 국제적인 이 열국 체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 글로벌 시스템 속에서 국제적 압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창조적으로 연착륙 과정을 절충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비타협적인 원칙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냥 격렬하게 저는 이 연착륙의 정치 과정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녹색 민주 시민이 지혜롭게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어떤 문제고, 이걸 잘하느냐에 따라서 연착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착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문명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 과정에서 결정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조 교수께서 에코사이드에서도 그렇고 또 새로운 신간에서도 이런 적당한 성장론이라든가 또 거기다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 적응과 극복의 이중과제론 언급하고 또 지지해 주셔서 나는 큰 힘이 됐는데, 사실은 변혁적 중도하고 그보다 훨씬 추상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근대 이중과제론하고 사이에 나라에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결고리가 분단체제론이에요. 근데 분단체제론 언급도 안 하신 건 아닌데, 거기에 빠지면은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기 어렵고, 또 외국 석학들이 내놓은 무수한 전환 담론에서 분단체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참 훌륭한 담론들이 우리한테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특별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분단체제론이라는 게 절대로 필요한 게, 근대 이중과제라는 거는 참 근대 전체에 해당되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 수준이 높은 담론이기 때문에 각 지역이나 국가마다 그걸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한반도는 그냥 한국이라는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체제 속에 한국이 있고 조선이 있다 하는 여기까지 면밀히 좀 파악하지 않으면은 결국 여기 딱 맞는 변혁적 정도가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네, 분단체제론 관련해서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듣고 넘어가야죠.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예, 저는 분단 체제 극복이라고 하는 어떤 선생님은 늘상 이렇게 중간 매개항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기 쉬운 사람들은 분단 체제 하면 그냥 분단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분단 그러면 분단 이거 뭐 통일운동 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바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단절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외양으로는 단절 같은 모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회학에서 이야기하기 딱 좋은 개념이거든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요소들이 자기의 역할을 갖다가 이 시스템 안에서 수행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갖다가 이렇게 수행하는 기능을 갖다가 요소들이 발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분단 체제 극복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 매개항이 돼서, 제가 만약 이 개념을 문명 전환과 이행 과정에 이렇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 통일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서 환경운동도 통일운동에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오해는 일단은 벗으시면 좋겠고, 진짜 이 분단 체제 극복론이 중간 매개항이 되려면은 세계 체제 자본주의의 문제의식도 그대로 전환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분단 체제를 지속시키는 어떤 적대적 공존의 권력 관계에 대한 이런 식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저항의식도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보면 분단 체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주는 독특한 보수주의, 한국형 보수주의가 뭐냐, 이게 반복주의와 또 경쟁과 지배, 이게 자연 지배까지 굉장히 강화시키는 이런 식의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현상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성장도 보통 성장이 아니라 성장 지상주의. 개발도 보통 개발이 아니라 막개발을 포함한 개발 지상주의. 이게 더 나아가면 원전 지상주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강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분단 체제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분단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그 렌즈를 거치면서 환경과 문명 전환을 갖다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입체적이고 통합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이 포함되어 있는 효과적인 어떤 문명 전환 운동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체로 생태주의 운동이나 환경 운동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분단 체제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건 뭐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그렇겠지만은 아이 생태 운동하고 지금 막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데 무슨 통일 운동까지 우리 보고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종철 선생에서 내가 이 중간 매개항에 빠져 있는데 그게 분단 체제다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단 현실에서 우리가 출발한다고 할 때는 환경운동이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력과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어떤 지수를 보면 굉장히 낮잖아요. 어떤 거 일본하고 같이 밑바닥에 있을 때도 있고 그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일본은 분단 국가가 아니지만은 일본 나름의 또 특이한 특수한 사정이 있겠지만은 한국의 경우는 분단 체제가 이게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뭐를 할까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거 중요하지만 그걸 실현하는 방법에 들어가면은 이 운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우리는 참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할 때 사실은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바로 남북 대결, 분단 여기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운동이 공해 추방 운동이라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 출발부터가 늦었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늦었지만은 그때 그냥 공해 추방하자고 그러면 그 빨갱이로 취급했거든요. 지금도 생태 전환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부딪히면 저 이상한 인간 아니냐. 윤석열이 즐겨 쓰는 말로 친북 반북 세력 아니냐.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상황이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아직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김종철의 경우는 뭐 그이도 통일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확실히 내가 보기에는 그 점이 그의 그 녹색 사상에 한국의 사상으로서의 한국 녹색 사상으로서는 중요한 결함이라고 봐서 이제 지적을 했던 건데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하면은 조 선생 책에 골치 아픈 중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영어로 메시 미들이라고 그랬나? 메시 미들. 근데 메시는 사실 그냥 골치 아픈 게 아니라 너무 너저분하고 엉망진창해서 그런 건데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중간 지대가 깔끔하게 정리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그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어디가 중간이냐 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중간 매개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 각국의 사정을 다 알아가지고 너희 나라에서는 여기가 중간 지대고 너희는 여기가 중간 지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뭐 그냥 이제 해박한 분들은 그런 작업도 해야겠죠. 적어도 한국 사는 사람으로는 분단 체제야말로 근대 이중과제 실현이라는 상위 개념과 남한에서의 광범위한 변혁적 중도 세력 확보라는 그 사이에 결정적인 그게 매개항인데 이게 상당히 메시하거든요. 그래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중간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층의 중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뭐 열고는 안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중간이 그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다 제일 결정적인 적이다 하는 거를 각자 자기 나름으로 인지하고 그걸 다른 사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메시한 작업이에요. 제가 녹색 생태 환경 뭐 제가 그쪽을 대변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방어를 한다면 아마 너무 현실 속에서 첨예하게 싸우는 이 과제의 시급함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모든 활동가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 녹색뿐만 아니라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나 지금 바빠서 죽겠는데 무슨 그런 얘기까지 하라는 거냐 그러는데 그게 이제 통일을 무슨 중간 매개항으로 설정했으면은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여성 운동하기도 바쁘고 또는 환경 운동하기도 바쁜데 통일 운동까지 하라고 해? 그거는 말이 돼요. 그러나 분단 체제라는 매개항은 지금도 말했듯이 이게 소위 우리가 민도가 꽤 높은 나라니에요. 경제력도 있고 여성들의 교육 수준도 높고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이게 지표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놈의 나라에서는 왜 이게 힘드냐? 또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이게 힘들까? 할 때 우리가 전 세계적인 어떤 규범하고 일상적인 실천만 생각하지 그 중간에 분단체제라는 메시한 중간함에 있다는 거를 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인권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약간 그 하나하나 나타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본 원인도 좀 더 보면 좋겠다. 또 이 분단 체제라고 했을 때 저는 분단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시스템적인 면에 대한 그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고요. 체제라고 해보니까 그냥 분단만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해석해주고 안내해주는 어떤 과정도 일종의 문화적 번역 과정 같은 것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여자 교수는 훌륭한 연구자인 동시에 탁월한 번역자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두세 개의 많이, 번역도 많은 더 노력을 해주시기